해피엔딩. 선물 하나가 놓이기까지. 김상혁. 작가의 말. 나처럼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동시에 나는 낯선 이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친절하다.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가 나라는 사람을 싫어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가운데 행여 어떤 식으로든 미움의 표적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절대로 미움은 받고 싶지가 않다. 내가 무해하다는 사실을 티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지닌 인간에 대한 불같은 혐오가 나를 향할 것만 같다. 얼마 전에 발표한 시가 이런 구절로 끝난다. 그리고 선뜻 말하기 어려운 것. 나는 이 모든 우연이 지긋지긋하였다. 저물녘 마당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등을 쓸어내리다가 떠올린 문장치고는 참 못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좋은 우리가 한낱 우연의 연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니. 우리를 이곳 마당에 서 있게 한 수많은 우연들 중에 말도 안 되게 사소한 조각 하나만 빼더라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토록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관계가 삶의 전부라니 나의 전부나 다름없는 당신이 고작 내가 멍청하게 받아먹은 시간들로 빚어진 사람이라니. 우연이라는 불안당이 씹다 뱉은 껌처럼 우리는 어쩌다 보니 그날 그 앞마당에 붙어 있었다. 어째서 당신은 그토록 당신이 아닐 수 있었던 숱한 가능성을 품은 채 나에게 도착했을까? 당신이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 하는 필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이유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책과 영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라면 우연이란 정해진 결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몇 분 차이로 놓치거나 잡은 버스, 제때 전달되지 못한 편지, 갑작스러운 성공과 몰락, 소중한 이의 생환 혹은 부고 등이 필연적 요소로서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더욱이 해피엔딩의 서사는 가장 사소한 계기로 발생한 가장 끔찍한 우연마저 여지없는 다행으로 역전시킨다. 이미 말해진 이야기만큼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행복한 결말에 관한 생각이면서도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결말에서조차 행복을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이기도 하다. 좋은 이야기 앞에서든 나쁜 이야기 앞에서든 최선을 다해 웃어보았다. 조금 더 친절한 얼굴로 우연을 마주하고 싶다. 마지막 퇴고 과정에서 아내가 원고를 함께 봐주지 않았더라면 출간된 책에 담긴 문장들이 부끄러워 나는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별것도 아닌 얘기를 대체 왜 그리 심각한 말투로 적어두었을까?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아챘다. 이 책을 읽어주실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 글을 읽은 독자와 만나 책 속의 이야기를 두고 어디서 같이 놀던 추억 나누듯 말 섞을 수 있는 경험이야말로 작가에게 허락된 최고의 호사일 것이다. 철이 드는 것 같다.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점점 이런 마음이다. 2023년 여름 김상혁.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의 고난을 아이에게 알리지 말라.
루이스 하이드의 저서인 선물 한국어판 표지는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일은 왜 중요한가? 라는 구절을 책의 제목과 함께 강조해 적어두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끝내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선물 교환이라는 행위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에 관한 사유를 담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대에 루이스 하이드가 강조하는 대가 없이 교환되는 선물, 특히 예술가의 재능, gift이 대표적인 예이다. 은 한낱 동화 속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아무런 보답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일 없이 내 손에서 남의 손으로 선물이 전달되는 상황을 떠올리기란 너무나도 어렵지 않은가.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하고 소박한 증여도 흔치 않은데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선물 교환과 그것의 순기능을 이토록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책이라니. 거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통해 진지한 메시지를 건네는 선물에 비하면 아이와 종종 같이 읽는 존 버닝햄의 그림책 크리스마스 선물은 짧고 간단하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의 실수 탓에 세상 모든 아이들 중 오직 한 명, 하비 슬럼펜버거의 침대 머릿맡에는 선물이 놓이지 않는다. 길에서 먹지 말아야 할 뭔가를 주워 먹고 크게 탈이 난 술록을 먼저 잠자리에 눕힌 산타 할아버지는 술록이 끌어주는 썰매도 내버려 둔 채 롤리폴리산 꼭대기에 하비 슬럼펜버건의 오두막을 향하여 멀고 먼 여정을 떠날 참이다. 그는 선물을 받지 못한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하여 눈 덮인 깜깜한 들과 산을 군말 없이 걷기 시작한다. 창 너머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산타 할아버지의 지난밤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침대에서 막 몸을 일으킨 하비 슬럼펜버거는 양말 속에 담긴 산타의 선물을 꺼내어 확인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그림책은 과연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아닐 것이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건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아이가 뭐라도 받았으니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는 말은 아니다. 대가 없는 선물이란 의미와 관련해 존 버닝햄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자 속 물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연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라는 저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마지막 한 장의 그림이 보여주는 하비 슬럼펜버거의 천진한 미소와 유난히 강조되어 그려져 있는 창밖의 빛나는 태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림책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 오직 하비 슬럼펜버거만이 마지막 장면에서 딱 한 번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림책은 첫 장면부터 전 세계를 돌며 선물을 나누어 주고 돌아오는 산타의 지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썰매 위에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있을 뿐이다. 선물 하나를 빼먹었음을 알아채고 롤리폴리산 꼭대기에 하비 슬럼펜버거 내로 걷는 동안에도 그는 웃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혼자 걸어서는 겨울의 롤리폴리산을 오를 수 없기에 산타 할아버지는 여정 가운데 만난 비행기 조종사, 자동차 정비사, 오토바이를 가진 소년과 스키를 가진 소녀, 그리고 밧줄을 가진 등산가에게 매번 도움을 청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종사는 비행기를 잃고 정비사의 트럭은 망가지며 오토바이와 스키, 밧줄도 하나같이 모두 못쓰게 돼버린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웃을 수 있겠는가? 단 한 명의 가난한 아이 하비 슬럼펜버거의 머릿맡에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가 놓이기까지 그림책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고통을 떠안는다.
산타를 포함해 저 모든 이들이 하비 슬럼펜버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이 눈박과 절벽을 말 그대로 죽도록 구르고 있었던 것이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와 같은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 버닝햄은 때로 웃음을 그리는 일에 인색해 보일 정도다. 그의 그림에는 어른 앞이라고 예의상 그저 웃는 아이도 없고 과한 부성애 혹은 모성애적인 제스처로서의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어른도 없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그렇다. 매년 아이들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일은 분명 고귀한 일이지만 아무리 고결한 뜻을 가진 사람이라도 노동이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다. 힘들어서 웃지 못하는 산타의 모습은 그래서 현실적이며 그러한 노고를 알 리 없기에 평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하비 슬럼펜버거의 모습 또한 꾸밈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산타는 한파 속 멀고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선물을 건넸고 그를 돕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희생을 감내하였다. 하지만 선물이 도착하기까지의 그러한 사정은 정작 그 혜택을 받게 될 아이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영원한 비밀로 남는다. 방금 하비 슬럼펜버거는 아무런 부채감 없이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아이는 유독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거리낌 없이 행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루이스 하이드와 함께 존 버닝햄이 이야기하는 선물 건네기의 진정한 형태이다. 매트릭스. 지금 매트릭스는 왜 재미가 없을까? 언젠가 황현산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해준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흔히 비디오 게임 속 폭력성이 그 게임을 즐기는 실제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그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실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상이나 가상을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진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쉬는 시간 선생님은 당신이 공갈빵이라고 부르는 것을 먹으며 스치듯 저 이야기를 꺼냈었다. 대충 10년은 더 된 장면임에도 게다가 선생님 자신은 별다른 부연 없이 이내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렸음에도 나는 여전히 그 말을 떠올릴 때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영민한 편은 아니라서 그저 그 이야기의 표면적인 뜻을 이해하는 데만도 꽤나 머리를 굴려야 했던 것 같다. 게임의 폭력성이 유저에게 쉽게 전이되는 이유는 그가 게임 속의 나와 게임 바깥 현실의 나를 서로 다른 인격으로 여기는 탓이 크다. 이는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를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여성, 장애인,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를 거리낌 없이 글로 옮기는 이들이 현실에서도 혐오스럽게 행동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 가령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미성년과의 매칭을 원하는 사람이 게시판이나 앱에서 보여주던 태도로 자기 집 자식을 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어린이의 성을 사고 싶어 하는 나와 일상에서 자기 자식에게 애정을 쏟는 나는 그의 의식 안에서 전혀 다른 인물이다. 두 자아가 잘 구분되어 다스려지고 있음을 그는 별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격리는 매우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저런 가상을 주변부로 두고 현실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고, 다시 말해 현실과 가상, 환상 사이 경계가 명확해서 그 경계 안쪽의 일상이 불온한 가상의 매트릭스로부터 안전하게 따로 존재한다는 사고체계야말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을 만들어낸다. 게임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렇게 널브러진 시체를 단어 의미 그대로 짓밟고 그 시체, 캐릭터 뒤 유저의 귀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부모까지 끌어들여 온갖 욕설을 내뱉는 중에도 우리는 자기 인성이 무사히 보존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데리다가 강조하듯 텍스트 바깥은 없다. 이 말은 세상이란 온통 텍스트 혹은 가상, 일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텍스트의 바깥, 가상의 바깥이 없는 것처럼 현실의 바깥도 없다. 우리가 시선을 던져야 하는 단어는 텍스트가 아니라 바깥이다. 바깥은 없다. 바깥이라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와 현실, 가상과 일상의 경계는 전혀 공고하지 않다. 우리는 일견 알쏭달쏭해 보이는 데리다의 문장과 연관하여 매우 친숙한 이미지를 이미 흔하게 접해왔다. 나와 당신은 가면, 가상의 자아를 쓰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면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얼굴이라는 실제의 나가 아닌 또 다른 가면이라는 것. 가면 바깥은 없다. 얼굴 바깥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가상 속에서 가면을 쓰고 예외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할 때 그 가면은 현실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주지 못한다. 숨을 헐떡이는 가면, 침 흘리는, 번들거리는 이마를 가진 가면, 혀 내밀고 찡그리면서 가상 속 타자를 학대하는 가면이 끝내 가면으로 남기란 불가능하다. 가면이 실은 얼굴을 얼굴로 남지 못하게 만드는 섬뜩한 칠, 페인팅이라면 얼굴 또한 가면을 가면으로만 가면이 가짜 얼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진짜 얼굴이 있어야 한다. 하지 못하게 하는 가면 뒤에 빈 공간과 같은 것이라면? 영화 매트릭스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관객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다가 글이 여기까지 왔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의 핵심을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미안하지만 영화 속 파란 약, 빨간 약이라는 상징과 연관된 매트릭스라는 가상 속에서 편하게 살아가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매트릭스의 메시지와 밀접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더는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3편까지 리로디드와 레볼루션을 각각의 영화로 친다면 의 영화들은 각각 나름의 해피엔딩을 보여주지만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매트릭스의 엔딩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했을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거점, 시온이 매트릭스 내부의 오류를 따로 모아 정기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쓰레기통이었다는 설정은 여전히 흥미롭지만 오류 아닌 것에서 오류를 구별해내고 그 오류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둘 수 있다는 믿음 역시 20세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매트릭스가 개봉한 1999년은 20세기적 믿음이 먹히는 시대의 끝자락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었다 살아났더니 다른 세계로 왔습니다 류의 수많은 라노벨, 라이트 노벨의 이 세계물이 이토록 인기 있는 시절이니 파란 약, 빨간 약의 상징은 현재에 이르러 진짜 돈이 되는 대중적인 놀이가 되었다. 이 세계물로 대표되는 20세기적인 저 구별짓기 놀이는 훨씬 더 알기 쉽고 말초적인 형태로 대중에게 향유된다. 이처럼 그런 구별짓기 혹은 선택하기가 철학 아닌 오락거리가 돼버린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지금의 우리는 매트릭스의 철학적인 해피엔딩을 더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헨젤과 그레텔, 권선징악 혹은 복수의 황금률, 그리고 그 너머의 무엇. 누구나 아는 잭과 콩나무는 행복한 동화일까?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어주었을 때 우리 집 4살 아이는 결말에 이르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다. 거인의 갖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가 콩나물을 타고 내려오다 낙사를 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아이는 썩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몇몇 순화된 버전의 경우 거대한 콩나물을 도끼로 찍어 쓰러뜨리겠다는 재계 협박에 굴복한 거인이 줄기를 타고 도로 자신의 하늘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아이가 장화 홍련전을 끔찍히 싫어하는 이유도 죄인이 죗값을 치르는 것과 별개로 장화와 홍련이 어찌되었든 이야기 중간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서이다. 반면 명백하게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오히려 아이에게 별다른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피리 소리에 홀린 아이들이 그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간 것이냐는 아이의 물음에 아마도 그 녀석들은 몽땅 죽었을 것이라는 어른의 대답을 들려주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백설공주가 우리 아이를 울게 만든 것도 어떤 비참한 죽음 때문이었다. 판본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인 못된 왕비는 결말에 이르러 불에 달군 쇠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춘다. 고백건대 시뻘건 쇠구두의 이미지에 놀라 이미 울먹이기 시작하는 아이를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쳐다보면서도 이처럼 통쾌한 결말을 여과 없이 적어둔 판본이 싫지만은 않았다. 가련한 여성이 대단한 왕자의 도움이나 기다려야 하는 뻔하고 지루한 공주 이야기를 읽어주는 와중에 그나마 백설공주의 징악서사는 후련하기라도 했으니까. 수많은 판본이 존재하는 신데렐라의 결말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평화로운 결혼식 장면일 것이다. 그림책은 보통 왕자와 신데렐라의 행복한 모습 옆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계모와 두 언니를 삽화로 처리한다. 여기까지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결말이다. 다만 신데렐라의 결혼식에 참석한 계모와 언니들이 새들에게 쪼여 누나를 잃는 판본도 존재한다고 하니 옛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피엔딩 또한 악을 철저히 처벌하는 일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어른인 나를 불편하게 만든 건 헨젤과 그레텔과 같은 부류의 결말이다. 다양한 판본의 헨젤과 그레텔 그림책을 접하며 내게 떠오른 근본적인 의문은 악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없이 해피엔딩은 가능한가 였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각색된 버전이 아닌 그림 형제의 원본에 따르면 헨젤과 그레텔을 벌인 건 친모와 친부다. 굳이 친모를 계모로 바꾸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엔 낳은 모성에 대한 끈질긴 편견이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그게 친부모든 아니든 간에 나를 진실로 불쾌하게 만드는 지점은 여러 판본에서 제 자식들을 숲에다 죽으라고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사악한 부모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헨젤과 그레텔이 가져온 부를 함께 누린다는 사실이다. 남매가 숲에서 재물을 들고 돌아왔을 때 새엄마는 인과응보로 이미 죽어버린 후였다는 결말도 적지는 않다. 그럼에도 비참한 과정이 생략된 계모의 죽음은 독자에게 징악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공범인 아버지가 피해자인 자식들로부터 대가 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끝내 의문으로 남는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정의로운 결말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여기까지의 내 복잡한 심정과 상관없이 아이는 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헨젤, 그레텔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한다. 헨젤과 그레텔의 서사에 불에 달군 쇠구두와 눈알 파먹는 새가 없어서 맥 빠지는 기분을 느끼는 내가 있고 아무도 고통에 울부짖지 않고 아무도 눈을 잃지 않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책장을 덮는 어린아이가 있다. 둘 가운데 어느 쪽 엔딩이 우리를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지는 자명하지 않을까 싶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쯤에서 이상한 점을 알아챘을 것이다.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레텔은 분명히 불타는 화로 안으로 마녀를 밀어넣어 죽였다.
그렇다면 마녀의 죽음을 보고 우리 집 아이는 어째서 울지 않았을까? 안 울긴 왜 안 울었겠는가? 그 장면에서 아이는 여지없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는 잭과 콩나무 속 거인이 죽었을 때 활용한 방법을 다시 썼다. 잭의 거인처럼 이 마녀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그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과자집에서 죽어갈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거인과 마녀가 잡아먹은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잡아먹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좀 참아보자고 말이다. 아이가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울음을 그쳤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 스스로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달래며 어떤 복수극을 내가 싫어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황금률을 따르지 않는 복수극은 불쾌하다. 목숨을 잃은 장화와 홍련은 마땅히 원수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거인과 마녀는 제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는 게 옳다. 신데렐라의 계모와 두 언니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므로 눈을 잃는 정도의 벌이 합당하지만 백설공주의 계모 왕비는 어쨌든 양녀를 기적적으로 부활하기는 하지만 한 번 죽였으므로 불에 달군 쇠구두 형벌이 과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 언급된 동화 가운데 아이가 요즘도 읽는 건 헨젤과 그레텔 뿐이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림책의 마지막 삽화는 이렇다. 보물 꾸러미를 쥔 채 숲을 빠져나온 헨젤과 그레텔이 예전 살던 오두막 앞 나무 의자에 앉은 아버지를 보고 행복한 눈물을 흘린다. 잘못을 크게 뉘우친 아버지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는 참이다. 안타깝게도 새엄마로 각색된 친모는 죽어 사라지고 없지만 살아남은 세 사람은 곧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나는 이 장면에 이르러 항상 아이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과학에 통쾌한 권선징악이나 복수에 대한 균형 잡힌 황금률 넘어 아이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또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